안녕하십니까. 중국 문화 코드의 전가림입니다. 이번에는 제 9장 문화 코드로 보는 중국의 세 번째 부분, 아마 오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관련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대한민국은 아마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말이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 그 다음에 우리를 나타내는 말이 또 있어요. 조선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조선에 산다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 코리아는 한국의 영어니까 그건 뭐 한국이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중국을 나타내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해요. 첫 번째 중국이 있고 중화가 있고 맨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중원 지역이 있습니다. 중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국 사람 스스로가 중국을 구주 뭐 9개의 대륙 그 땅이 합쳐진 것이다. 신주 신이 내린 땅이다. 해내 바다 안에 있다. 예. 그러니까 뭐 바다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하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하 혹은 화하 아주 화려하고 번영된 지역이다라는 것이고 중화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화려한 그러한 나라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국 지금 우리가 얼핏 살펴봐도 5-6개 이상의 중국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의미는 모두 중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중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는 중국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을 모르고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은 중국인이 중국인을 생각할 때 어떤 우월성, 어떤 평등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중국을 표현하는 몇몇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중국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화하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중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개토 대왕이죠. 세종대왕입니다. 장수왕이고 충렬왕이고 뭐 아무 임금님 뭐 이름 붙여도 다 왕입니다. 황제는 고종 말기나 돼야지 고종 황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종까지는 고종 왕이었다가 이게 이제 황제가 된 케이스인데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얘기하는 왕과 황제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황제는 일종의 천자입니다.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하늘의 자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황제 밑에 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밑에 도지사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 밑에 일반 인민이라는 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황제 밑에 왕이 있으니까 조선은 혹은 고려는 신라 백제는 중국의 속국이다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러한 배경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자, 하늘의 자식, 내신, 신하입니다. 신하국가.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사람은 안쪽에 있는 신하, 그러니까 오른팔 정도라 생각하면 되고 외신은 좀 먼데 있는 신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문화적인 우월성을 동경해 가지고선 속칭 일정한 대가를 상납하고 그것을 배워가거나 얻어가는 국가를 조공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자 밑에는 내신, 신하, 그러니까 황제와의 두 번째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 황제와 신하의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혈연이 연결돼 있지 않은 거예요. 조공국은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그거보다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조공국은 어떡하냐? 조공국은 일정한 대가를 바치고 천자의 나라로부터
물품을 얻어오는데 천자는 항상 조공국이 준 것보다 많이 선진적으로 더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하일기를 보게 되면은 조선의 특산물을 갖고 와, 뭐 굴비를 갖고 왔다고 칩시다. 지금이야 뭐 포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진공 포장, 무슨 냉동 포장해서 갖고 가면은 북경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겠지만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400년 전에 조공을 가는 거는 여름에도 갈 수 있고 장마철에도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물건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를 중국의 황제한테 갖다 준다 그러면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천자국에서는 천문과 관련된 우리식으로 하면 최신의 인포메이션, IT 산업의 어떤 소스 뭐 지식을 건네준 거예요. 그리고 뭐 엽전을 준다, 돈을 줬다 그러면 그건 요즘식으로 하는 핀테크 그 외환을 벌어갖고 온 것이고, 그래서 첨단의 기술, 새로운 문명을 배우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운다. 거기서는 뭐 100년 전, 200년 성경도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의 표현 자체를 중국어로 봤을 때 훨씬 읽기 편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온 거를 한글로 번역되고 그게 우리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한글화 되는 과정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공국은 문화적인 우월감을 배우겠다, 그런 열등을 극복하기 위한, 그리고 뭐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군사력이 될 수 있지만 대개는 문화적인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천자는 그래서 천자와 조공국의 관계는 문화적인 차이가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공국은 아무나 되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수준이 상당히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공자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공자를 알아듣고, 내가 맹자를 얘기할 때 맹자를, 내가 불교를 얘기할 때 불교를 알아들어야지, 내가 공자를 얘기할 때 공자를 모르고 맹자를 얘기할 때 맹자를 모르는 것을 야만인 오랑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조공국 밖에 동서남북으로 야만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북에 있는 야만인을 적이라고 얘기했고, 동에 있는 야만인을 이라고 얘기했고, 서쪽에 있는 야만인을 융이라고 얘기했고, 남쪽에 있는 야만인을 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공자를 얘기할 때 공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얘기했을 때 불교 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상대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조공을 하던 나라는 조선이었고, 남쪽에서 조공하던 나라는 지금의 베트남이었습니다. 상당한 수준이야. 일본도 하고 싶었지만 일본은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방사이라 그래가지고선 중국을 한가운데 놓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 문화적으로 다 열등한 관계에 있는 국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국이라는 어떤 내용을 얘기할 때는 나와 적을 일단 구별하고 나와 남을 구별하는 그 구분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것이 바로 공간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북을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눌까요? 만리장성입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 기준이 돼서 만리장성을 넘어오게 되면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으로 중국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만주를 공격했을 때도 왜 국민당이라든지 공산당이 저항을 하지 않았느냐? 거기는 중국이 아니에요.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얘기하는 중국이 아니라 그건 오랑캐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리장성이 갖는 의미는 중국에 대한 지리적 공간적인 하나의 경계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일단 공간적인 개념인데, 그러면은 중국은 언제서부터 썼을까요? 너무 어렵죠. 중국이란 단어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단어입니다. 혹자는 뭐 서경, 주나라 때부터도 그 문헌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당중국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송중국. 송중국은 축구선수 이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는 왕조랑 병렬해서 쓰지 않았어요. 나는 송나라 사람이고 난 당나라 사람이지, 나는 당중국 사람, 난 송중국 사람, 난 청중국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왕조의 이름을 썼지 중국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중국사 그러면 5,000년의 역사부터 시작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면 언제서부터 썼냐? 청나라 때 1689년 청나라가 러시아와 국경 분쟁을 할 때 처음 중국을 씁니다. 근데 왜 청나라를 썼냐?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네르친스크가 지금 뭐 하브rov스키 그 하여간 중국의 서북쪽, 동북쪽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조약을 맺는데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고 청나라는 또 천자의 국가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어요. 근데 아주 엄밀하고 정밀하게 보게 되면은 청나라는 그 자부심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왜?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만주족은 한족에 비해 문화적인 열등의식이 어느 정도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가 러시아와 첫 번째 현대적인 국제조약을 맺은 것이 네르친스크 조약인데, 그때 한자어로 쓰지 않아요. 만주어, 그리고 러시아어, 그리고 제3의 라틴어를 쓰나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언어를 쓰는데 왜 그때 한자로 쓰지 않았느냐? 그리고 한족 출신의 관료들도 데리고 가서 조약에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그거는 일종의 문화적인 어떤 우월성을 한족이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강희제, 걸륭제가 유명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한족 문화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강했어요. 만주족이 비록 한족을 점령해서 청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청나라가 지배한 그 지역의 대부분의 문화는 만주족의 문화가 아닌 한족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우월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극복할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만주족의 언어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원나라는 몽골족에 의해서 지배를 했지만, 우원은 지배를 했지만 결국은 우원은 동화가 돼버렸어요. 얼마 가지도 못했고요. 그건 문화적인 우월성에서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을 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국제적인 현대적인 개념으로서 러시아와 조약을 맺을 때 이 중국이, 이 청나라가 영원히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 비록 우리는 만주족이지만 우리는 일정한 문화적인 우월성과 전통성을 갖고 있다. 왜? 우리는 천자,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화려한, 그리고 가장 문화적으로 가장 자부심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국가의 계승자다라는 표현을 찾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청나라가 러시아랑 여러 번 싸움을 붙습니다. 1600년대 초반서부터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데요. 러시아는 동부 개발, 극동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시베리아를 이제 개척해 나갔고요. 그때 일종의 불악 요원들이랑 마찰이 빚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청나라 혹은 그 만주족들한테 계속 집니다. 왜? 만주족은 끊임없이 전쟁해왔던 일종의 야만이거든요. 예. 근데 이네들이 명나라를 멸하고 청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분명한 거는 힘은 강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열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는 러시아와의 최초의 현대적인 조약을 맺으면서도 한자어를 쓰지 않아요. 한족을 데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의 명칭을, 전통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청외 단어로부터 연속적인 어떤 그 역사적인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를 찾을 때 바로 중국이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단어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어떤 왕조에서도 그 왕조를 대표하는 단어로선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바로 중국이에요. 당나라는 당나라였지 당중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송나라 역시 송나라였지 송중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란 개념은 뭐냐? 첫 번째로는 문화적인 우월하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공간적. 왜? 청나라가 갖다 썼는데 문화적으로 우월하다 그러면은 만주족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우월성을 그냥 흡수하는 거였지 그걸 인정하거나 그걸 머리 위에 떠받고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단어는
공간, 이 지역에 나도 살고 있어. 내가 이 지역을 점령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은 공간적인 개념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중국만큼 많이 쓰는 단어가 화하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이건 중국 사람들이 아주 즐겨 쓰는 단어거든요. 중국은 거주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중국을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 중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여기로 만리장성이 지나가니까요. 만리장성의 동서, 남쪽에 다 야만인들 사는, 뭘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 산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바로 전통적인 중원, 중국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한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문화적인 우월성을 강하게 나타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화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흔히 자기네들을 화하민족, 화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공식 문화상에서는 화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네, 화하를 중국 혹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병렬, 대등한 관계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 화하민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화하는 더 깊게 들어가면 한족을 뜻하고 한족의 우월성을, 한족을 제외한 모든 소수민족, 모든 지역 외의 사람들은 야만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 때까지 썼을까요? 신의 대혁명 1910년도까지는 아주 일반적으로 써왔던 표현이 화합니다. 중국 안에 있는 한족들이 상당히 우세하고 우월하고 뛰어나다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족이 안 하면은 야만이 되는 것이고, 한족 지역인 중원이라든지 중국에 없으면은 나는 또한 소수민족이거나 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하라는 표현은 소수민족과 다른 민족과 한족을 갈라놓는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하는 마치 얼핏 들으면은 중국 땅 안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 뛰어난 문화적으로 우월한 지역의 사람들 같이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월한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우월한 한족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현대 국가 개념에서 소수민족도 포함하지, 국토도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그리고 중화라는 어떤 단결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상당히 이렇게 뉴트럴된, 희석이 된 중화라는 표현. 중화라는 단어는 중국이라는 땅덩어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조선족이든 네가 무슨 위구르족이든 아니면 장족이든 아니면 묘족이든 상관없이 넌 모두 중국이란 땅덩어리 아래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로의 민족, 에스닉은 다르지만 우리는 중국인이야. 우리는 문화적으로 우월해. 그리고 우리는 저에게 중심에 있어. 하고 다소는 좀 포용적인, 그리고 상대방을 수용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큰 땅덩어리를 형성했을 때는 모두 통일된 국가를 강조하고 싶을 땐 중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식 명칭이 뭐죠? 중화인민공화국. 1911년도에 있었던 신해혁명으로 탄생된 국가가 있습니다. 뭐죠? 중화민국이에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청나라, 명나라, 송나라, 당나라는 왜 중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건 한족 문화의 화하 중심적인 사고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화하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한족에 굉장히 큰 우월성, 나는 다른 소수민족이랑 달라. 소수민족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중화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는 한족 외에 55개 소수민족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평등하다. 우리는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같은 나라의 사람이다. 같은 지역의 사람이고 우린 다 뛰어나 우수해 우월해 라는 포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중화라는 것은 상당히 뜻이 많이 누그러진, 그리고 무엇이 더 두드러진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번영을 우리가 다 같이 향유하고 공유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양에서 인종차별을 했을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글래스 슬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천장이 유리로 돼 있어요.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은 보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유리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1984년도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을 보게 되면은 All animals are equal.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모든 국가가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알바 안 하고선도 알바 해가지고선 대학도 들어가고 장학금도 학점이 안 좋은데도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유전 무죄 같은 거죠.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누리고 부모 잘 만나서 그 평등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공평한 것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농장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all animals are equal.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중화 내에서도 그러한 이미지는 있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 얘기했을 땐 중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문화적으로 우월해, 우린 다 같이 뛰어난 민족이야, 우리는 상당한 좋은 문화와 멋진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 라는 의미를 써서 현대적인 국가 개념에서는 포용의 의미가 강해서 모두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에서 중화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중화는 상당히 뉴트럴된 단어로서 쓰인다라는 거고, 화가는 한쪽의 아주 극단적인 우월성을 표현하는 표현. 여러분들 화라는 표현을 중국 사람들이 내 앞에서 면전에서 쓴다. 별로 그렇게 유쾌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중국은 공간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일은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